여러분 혹시 장 볼 때 어디 이용하시나요? 쿠팡? 마켓컬리? 쓱? 저는 새벽 배송도 좋지만 대형마트에 가는 것도 꽤 좋아하는데요. 수산물이나 고기, 술, 전자기기 뭐 이런 거 보다 보면 재밌긴 하거든요. 그럼 혹시 까르푸나 월마트는 기억하시나요? 프랑스와 미국에서 건너온 세계적인 대형마트였는데요. 한국에 와서는 힘도 제대로 못 쓰고 철수했죠. 당시에 이를 두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1, 2위 마트인 월마트와 까르푸는 왜 한국에서 통하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이마트를 갈까? 한국 최초의 대형마트는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당시 이마트 명성이 대단하긴 했죠. 놀랍게도 이마트 창동점은 서울 미래유산 타이틀까지 달았고요. 이유가 뭘까요? 마트는 곧 유통입니다. 지금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대형마트 삼국지를 이루고 있죠. 이 마트 이야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 토종마트인 이마트가 어떻게 세계에서 잘 나간다는 마트들을 이길 수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제1차 대형마트 전쟁, 이마트가 승리한 이유입니다. 유통이라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쿠팡 같은 잘 나가는 유통기업도 많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유통은 정말 보잘것없었거든요. 보통은 전통시장이나 구멍가게를 찾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백화점 식품관을 갔죠. 그럼 지금과 같은 본격적인 국내 유통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여러분이 부산에 잘 나가는 제빵 명인이라고 생각해보죠. 공장에서 하루에 수만 개씩 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슈퍼마켓 사장님이 빵을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걸 팔려면 트럭을 습해서 배송을 해줘야 하는 거죠.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정기적으로요. 그런데 빵 만드는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이걸 다 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지역 대형 도매상들이 대신 해줬는데요. 규모가 커지니까 빵 공장 사장님들이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도매상을 건너뛰면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잖아. 그렇게 제조사들이 직접 유통에 뛰어들게 됐죠. 이게 바로 대리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대리점도 구멍가게에 납품을 하는 거잖아요. 소비자 기준으로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도매상이 대리점으로 바뀐 거니까요. 그러던 1993년 당시 삼성그룹에서 막 독립한 신세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소득도 늘기 시작한 데다가 중산층도 탄탄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비교적 비싼 백화점 식품관도 장사가 잘 됐는데요. 이걸 보고 백화점과는 다른 쇼핑 공간을 열자는 생각이 든 거죠. 이때 눈에 띈 게 바로 미국과 유럽의 창고형 할인마트였어요. 신세계가 할인마트를 운영한 적은 없지만 백화점은 성공적으로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국내 소비자 성향도 잘 알았고요. 그렇게 창동에 이마트 1호점이 탄생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근처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곳 주부들을 타겟으로 한 거죠. 가격 파괴라는 무시무시한 타이틀을 달고요. 당시 유통업계에서는 이걸 보고 야 이게 되겠냐 싶었대요. 그런데 웬걸? 오픈하자마자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박이 터집니다. 하루 매출이 무려 1억. 1년 뒤에는 2억 원을 가볍게 넘깁니다. 나중 일이지만 여기가 한국 유통시장의 미래를 보여줬다면서 서울시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을 할 정도였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성공한 이마트 창동점. 신세계가 바로 2호점을 준비합니다. 94년에 일산에다가 2호점을 냈는데 여긴 창동점보다 훨씬 더 잘 나갔어요. 하루 매출이 무려 5억 원. 같은 면적의 백화점의 2배 매출을 찍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마트들이 성공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합니다. 사람들이 예전보다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쓸 곳은 제한적인 거예요. 전통시장은 불편하고 슈퍼는 취급하는 게 너무 한정적인 이 상황에서 대형마트라는 곳이 등장한 거니까요. 게다가 슈퍼에서 사는 것보다 20-30%나 싸네?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었겠어요? 로켓 배송 등장 당시에 우리가 겪었던 신선함과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근데 이마트가 오픈하자마자 빵 뜬 건 사실이긴 한데요. 고생도 진짜 많이 하긴 했습니다. 다른 슈퍼보다 20-30% 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품을 싸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게 사와야겠죠? 이마트가 오픈 전에 제조업체들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우리가 상품을 대량으로 사서 팔아줄 테니까 싸게 좀 주세요. 기왕이면 대리점 공급 가격이면 좋겠습니다. 이걸 듣고 납품업체들이 순순히 물건을 줬을까요? 거절합니다. 이마트가 자기네 대리점보다 싸게 팔면 곤란해지는 거는 본인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마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미치고 팔자. 일단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하니까요. 물건값을 제값 주고 산 다음에 손실을 보면서 판 겁니다. 물론 처음에만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대박이 났죠. 그 뒤로는 납품업체들도 이마트에 물건을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만 하루에 몇 억씩 팔린다는데 줘야죠. 하루에 억 단위를 파는 쇼핑센터.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1995년 당시 뉴코아 그룹의 뉴코아 백화점에서 킴스클럽을 오픈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보이는데 당시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사실 킴스클럽도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닙니다. 킴스클럽에 가보시면 수입 과자들이 굉장히 많죠. 처음부터 이런 포지션을 가져간 게 아니라 사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롯데, 혜태, 크라운, 오리온 같은 과자 제조업체들이 과자를 안 줬거든요.
근데 수입 과자가 반응이 좋네? 이걸 본 국내 과자 제조업체들이 그제서야 킴스클럽에 물건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킴스클럽의 전성기가 열렸습니다. 얼마나 잘 됐을까요? 여긴 초기에 회원제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오픈 직전 사전 유료 회원 수는 8,000명. 그런데 오픈하고 1년도 채 안 돼서 회원 30만 명을 넘깁니다. 인당 3만 원에 30만 명이면 무려 90억을 일단 깔고 가는 거죠. 유쿠와 그룹이 이때부터 작정을 하고 매장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이마트는 5년 동안 매장 13개를 오픈하는데요. 킴스클럽은 첫 매장 오픈 2년 만에 20개를 세웁니다. 자, 1차 마트 전쟁 1라운드. 킴스클럽과 이마트 두 기업이 붙습니다. 온갖 마케팅으로 경쟁을 하면서 커왔는데 몇 가지만 보면요. 당시 두 기업 다 이런 공약을 세웁니다. 우리 마트가 가장 쌉니다. 우리 마트에서 산 물건이 저쪽보다 비쌀 시엔 차액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최저가 보상제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 두 회사 직원들이 상대 매장에 몰래 파견 가서 가격 체크를 했다고 해요. 또 가게 마감 시간도 경쟁했습니다. 이마트가 저녁 8시까지 장사를 하다가 10시로 늘렸는데요. 당시엔 할인점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소, 은행, 병원들도 일부 야간 서비스를 시작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맞벌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심야 영업을 하는 곳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킴스클럽은 10시 받고 24시간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슈놀이를 제대로 했죠. 실제로 당시 킴스클럽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붐비던 때가 밤 10시, 11시라고 합니다. 제대로 예측을 한 거죠. 두 마트가 제대로 붙었던 97년 상반기의 성적표. 이마트 매출 2,753억. 킴스클럽은 이보다 600억이 더 앞선 3,391억 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마트가 한참 더 잘 나가죠? 이 순위는 언제 뒤집어진 걸까요? 유코와 그룹의 김희철 회장은 킴스클럽을 아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데요. 사실 이게 다 빚이었어요. 새로운 매장을 낸 다음에 이 매장을 담보로 또 새로운 매장을 세우고 또 이걸 담보로 또 세우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유코아가 외환 위기를 맞습니다. 빚은 잔뜩 져놨는데 금리가 20% 넘게 치솟으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유코아 그룹이 그렇게 파산하면서 킴스클럽도 경쟁력을 잃어갔고 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결국 2003년 킴스클럽은 이랜드 그룹에 매각됩니다. 반대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확장을 보여준 이마트는 이 외환 위기를 버텨냈고요. 그럼 이마트가 그 뒤로 혼자서 대형마트 기강 싹 잡고 독주한 걸까요? 여기서 마트 전쟁 2라운드가 일어납니다. 킴스클럽이 밀려난 뒤 이마트와 붙은 경쟁자들은 외국계 할인마트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덜란드계 마크로와 프랑스계 까르푸가 있죠. 킴스클럽과 이마트가 한참 경쟁하던 96년부터 장사를 해오긴 했는데요. 이 잘 나간다는 외국계 기업들이 힘을 제대로 못 씁니다. 왜일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분석, 현지화를 하지 않았다. 한국에 왔으면 한국인들의 특성을 좀 공부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죠. 당시 대형마트에서 식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까르푸 같은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코너의 비중을 굉장히 낮게 잡았어요. 특히 야채. 사실 한국인들만큼 야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없죠. 나물의 나라잖아요. 사람들이 프랑스의 마트는 어떤가 하고 갔는데 야채 코너가 너무 빈약한 겁니다. 그대로 등을 돌려서 이마트 가는 거죠. 마크로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2년 만에 사라졌거든요. 여긴 다른 곳이랑은 좀 달랐어요. 자영업자들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원제 도매형 창고마트였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한국이란 나라를 너무 몰랐습니다. 당시 몇몇 자영업자들이 부가세 때문에 매출을 숨기면서 자료 없이 거래를 하곤 했는데 마크로에서 쇼핑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안 갑니다. 오픈한 지 5개월쯤 됐을 때야 부랴부랴 일반 소비자들도 받기 시작했지만 뭐 이미 늦었죠. 까르푸, 마크로가 이렇게 알아서 뒷걸음질 쳐주니까 대형마트 전쟁 2라운드에서도 이마트가 버텨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유통의 왕이 있었죠. 한 4년 지켜보니까 한국 정말 재밌는 데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입니다. 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마크로의 매장과 토지를 그대로 인수했어요. 여길 월마트로 재탄생시킬 계획이었던 거죠. 90년대 월마트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포브스 부자순위 10위권엔 항상 이 월마트 창업자 가족들이 들어가 있었고요. 이마트와 킴스클럽의 경쟁이 이마트의 판정승으로 끝나고 있을 때 무려 월마트가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요, 지마켓과 옥션이 이커머스 왕좌를 다투던 2010년에 아마존이 진출한 거죠. 그래서 월마트가 이마트를 바로 찍어 누르고 1위를 가져갈 수 있었을까요? 월마트도 실패합니다. 첫 번째 이유, 월마트가 한국에서 장사를 시작하고 1년 동안 월마트란 이름을 못 썼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월마트란 이름과 로고를 특허청에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원조 월마트가 소송에서 당연히 이기긴 했지만 항소하고 분쟁하느라 판결이 나온 데까지 1년이 걸렸고요. 그동안 월마트는 자기들 이름도 못 쓰고 엄한 마크로를 계속 썼어요. 세계 최대의 슈퍼마켓 월마트, 이런 이름으로 신문, 텔레비전 광고 빵빵하게 했더라면
결과에 좀 영향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전 세계 월마트에 당신네들 물건 깔아줄 테니까 가격 깎으라고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까지 본인 제품이 깔릴 걸 기대하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었어요. 게다가 여기서 딜했다가는 이마트고 까르푸고 전부 다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월마트와 국내 제조업체들의 기나긴 신경전은 결국 업체들이 납품 중단을 선언하면서 월마트가 크게 한 방 먹는 걸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까르푸, 마크로, 월마트의 패인은 알려진 대로 현저화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다른 요인들도 있었거든요. 외환 위기가 한국인들을 안겨준 위기감입니다. 당시는 국산애용, 외제 추방이라는 구호가 오가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런 위기감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있었죠. 까르푸 한국 경영진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외화를 밀반출하다가 걸립니다. 이 사건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거부감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좋게 말한 거고요. 실제로는 블랙 컨슈머 문제와 이어집니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2000년대까지만 해도 블랙 컨슈머 문제가 정말 심각했거든요. 당시 국내 기업들이야 이걸 다 받아줬지만 외국계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니 뭘 이런 걸 요구하냐는 반응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까르푸에서 수박을 샀는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상했다고 해요. 다음날 가서 환불을 하는데 그냥 환불만 해주니까 화가 났답니다. 아니 이 무거운 수박을 들고 마트까지 갔는데 이 노동력까지는 보상을 못 받아도 왕복 차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이게 무려 기사로도 났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까르푸 고객 만족 좀 더 생각을 입니다. 안 그래도 식품 코너도 밀리는 데다가 현지화도 실패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미지 손실까지 더해지니 완전히 밀려난 거죠. 사실 까르푸나 월마트 둘 다 마지막까지 무진장 애를 쓰긴 했습니다. 까르푸가 국내 마트에 밀리긴 했어도 끝까지 매장 확장을 노렸는데요. 당시 까르푸 본사의 방침이 좀 까다로웠어요. 마트 순위 3위 안에 못 들면 철수하라. 3위 안에 들지 못한 까르푸는 결국 이랜드 그룹에 매각됐죠. 또 월마트는 원래 철수할 계획까지는 없었는데 이마트 측이 솔깃한 가격에 인수를 제안합니다. 결국 매각을 결정하고 홀인이 사라져버리죠. 세계적으로 크게 한탕했던 이 외국계 공룡들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국내 대형마트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삼각 구도가 형성됩니다. 자, 이 세 기업은 또 어떻게 경쟁을 이어나갔을까요? 이 이야기도 꽤 재밌는데요. 요건 다음에 들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